안녕하세요.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담당 PD입니다. 새해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남승표 기자님 같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에서 사실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연준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대차대조표 축소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재밌는 분석을 해주신다고요? 네, 뭐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할 그건 안 되고요. 여기에 관한 좀 재밌는 기사와 자료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지난 1월 그 첫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끝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기준금리를 언제 올릴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 그렇죠. 하는 거, 시간과 어떤 인상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네. 제가 그 FOMC 컨퍼런스, 그러니까 기자회견 자료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양적 긴축, 이른바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질의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또 이례적으로 그날 성명에서 그 대차대조표 축소의 주요 원칙에 대한 별도의 성명도 발표를 했었죠. 이제 이 이른바 QT라고도 부르는 양적 긴축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양적 긴축이 원래 금리 인상, 과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보면 최초의 금리 인상에서 한 어느 정도쯤 있다가 이루어지는 게 그 과거 사례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나요? 그 부분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2009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이른바 양적 완화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2013년에서 2014년에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마 한 1, 2년 있다가 기준금리를 올렸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리고 한 2년인가 1, 2년인가 있다가 2017년 무렵에 아마 양적 긴축에 들어갔을 겁니다. 뭐 보통 그렇게 보면은 양적 완화 중단, 기준금리 인상, 양적 긴축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뭐 하나의 어떤 그 철칙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과거에 그런 식으로 진행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이제 시장을 놀래키지 않는 선에서는 대략 그 정도에서 진행을 해왔다, 과거에는. 왜 양적 긴축이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그 양적 완화로 해서 연준이 보유한 물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그렇죠. 시장 기능이 정상화되면 다시 되돌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은 언제 하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뭐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드릴 텐데요. 먼저 왜 양적 긴축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른바 그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격차가 줄어든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연준,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그 장단기 금리 이제 격차를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이게 보통 장기물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국채 10년물, 10년 만기 국채를 장기로 보고 2년 만기 국채를 그 단기로 봐서 두 채권 사이의 금리 차를 이제 장단기 금리 차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보통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랜 시간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 보상 차원에서 금리가 더 높고 단기물은 더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장단기 금리 차가요, 쭉 보시면은 2019년 7월까지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쭉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팬데믹이 일어났던 시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연준이 양적 완화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쭉 장단기 금리차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그 작년 말부터 했었던 그 장단기 금리차가 쭉 줄어드는 모습을 이렇게 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합인포맥스의 어떤 금리 곡선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은 2년물과 10년물로 가는 단기에서 어떤 장기로 가는 수익률 곡선 그래프가 상당히 좀 가파르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단기 금리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반면
장기금리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곡선이 가파르던 곡선이 점점 평탄화되고 있죠. 이것을 수익률 곡선 플래트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금리 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 장단기 금리 차 축소가 왜 문제가 되느냐?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이게 하는 축소가 부분을 되면? 요게 이제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뭐 내가 채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집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보면 뭐 10년 만기에서 20년 만기, 30년 만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그러면 대출을 할 때는 어떤 금리를 보고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장기 금리를 장기금을. 보고 대출을 해주죠. 그러면은 장기 금리는 은행의 수입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금 금리는 보통 어떻게 지불되나요? 아, 내가 이제 빼고 싶을 때 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1년 만기, 2년 그렇죠. 만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즉 정기예금 금리, 아. 은행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단기 금리를 보고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기 금리는 오르는데 장기 금리가 안 오르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됩니다. 게다가 이게 평탄화되는 거를 넘어서서 역전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려갈 수 있다고요? 역전될 수도 있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은행이 영업을 했을 때 적자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은행이 어떻게 할까요? 대출을 극도로 줄여버리려고 그러겠죠. 왜? 이게 장기 금리를 보고 대출을 해줘봐야 예금 금리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요. 왜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면 금융기관들의 어떤 시중 자금 공급이 둔화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볼까요? 가장 자금이 필요한 신용도가 낮은 서민. 그런 사람들이 네. 타격을 입게 되고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최하층부터 피해를 제일 보겠지만 그렇죠. 기업들도 가장 이제 돈을 많이 빌리고 싶은 맞습니다. 소기업 자금 네. 수요가 높은 기업일수록 무너질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것이죠. 아... 왜냐하면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들은 사실 굳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시장에 직접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금융기관들이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게 되면 굉장히 대출에 있어서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나타나면 경기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 금리라는 것도 결국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급상의 이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금리 차가 축소되거나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있어서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태도를 지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를 부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왜 연준에 있어서 문제가 될까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랬어요. 올릴 그렇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장기금리는 왜 안 올라요? 장기금리는 왜 안 올랐을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연준이 그 2020년부터 해서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얼마만큼 많은 채권을 금융시장에서 사들였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정리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자, 이게 2017년에 어떤 양적 긴축 들어갈 양적 긴축을 종료할 무렵에 있어서의 그 연준의 계정에 들어와 있는 이 자산이 얼마 되냐 보면 2017년 9월에는 4조 달러 정도가 됐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8조 7천억 달러, 즉 9조 달러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2배 늘었군요. 거의. 요게 이제 그만큼 많은 채권이라든지 금융자산을 시장에서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 GDP 대비해서
연준이 들고 있는 자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보면 2017년에는 12.5%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무려 22%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연준이 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2%요, 전체 GDP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GDP 대비로는 그렇다 치는데 그럼 이런 자산이 금융시장에 풀려나왔을 때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체 국채시장에서 발행 물량 대비해서 연준이 들고 있는 물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요 2017년 대비해서 현재 연준이 들고 있는 채권 미국 국채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요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거의 뭐 다 2배 정도 되죠. 노트 앤드 본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중장기 채권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특이한 점은 단기 채권도 좀 상당히 이번에 연준이 사들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팁스라고 돼 있는 거는 물가 연동 채권인데 요것도 2017년 대비해서 이번 양적 완화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많이 사들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단기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힘을 좀 쓰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 미국 채권 발행 물량 대비해서 들고 있는 연준이 보유한 물량의 비중인데요. 요게 보면은 중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현재 연준이 들고 있는 물량이 전체 유통 물량의 29%가 됩니다. 그리고 물가 연동채 같은 경우도 22%나 지금 연준이 들고 있다는 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을 합한 그 채권 보유 물량이 전체 시장 대비해서 23%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통의 30%나 되는 물량을 갖고 있다는 건 만약 연준이 내놓기 시작하면 가격이 시장에 엄청나게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따라서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이번 1월 FOMC가 끝나고 질문이 양적 긴축으로 집중됐는지는 이 표를 통해서 상당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량들을 과연 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요거를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앞서 보여드렸던 장단기 금리의 격차와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서 우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 때문에 단기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는데 장기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시장에 거의 30% 가까운 물량을 연준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변동할 수가 없구나. 시장이 뭐 어떻게 반응할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통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난 1월 FOMC가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월가의 어떤 기자들, 이제 미국 기자들의 질문이 언제,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이 양적 긴축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파월이 당시에 했던 말들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언급했습니다. 방법과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올해 안에 시작될 수 있다. 지난번보다 더 빠르게 축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필요한 것보다 훨씬 크고 그래서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은 파월 의장이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 파월 의장의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연준이 가지고 있는 듀얼 맨데이트, 즉 2개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고용이고 하나는 물가 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의 맨데이트, 즉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까 장단기 금리차 축소와 같은 문제를 일으켜서 경기 둔화를 일으키고 이 경기 둔화로 인해서 고용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고용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가능해요? 즉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예상 때문에 단기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그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금융기관들이 시중의 작은 공급에 있어서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장기 채권 물량을 풀어서 장기 금리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따라서
장단기 금리 차가 어느 정도 금융기관들의 적정 마진을 보장해주는 수준에서 유지가 될 수 있다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도 잡으면서 고용도 또한 동시에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장단기 금리 차 문제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즉 만약에 양적 긴축이 없이 연준이 기준금리만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연준이 올릴 수 있는 기준금리는 굉장히 제한되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 단기금리가 지나치게 올라서 금융기관들이 이런 식이면 우리 대출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왜 양적 완화를 했습니까? 시중의 유통금리를 최대한 낮춰서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그 관대한 대출 태도를 지니게 해서 어려운 서민들에게도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양적 긴축,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통화정책 긴축에 나서면서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으로 돌아서고 이것 때문에 미국의 가계와 중소기업들이 타격이 입는다면 이건 연준이 바라는 정책 방향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있어서 연준은 장단기 금리 차를 주시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되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풀어서 적정한 금리 차를 보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이 이제 그 FOMC 회의 때마다 결정을 하잖아요. 금리 인상이 최종 목표치까지 인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면서 같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 앞서 사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연준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갈 때에 어떤 순서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작년 10월에 캔사스 연은에서 굉장히 재밌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시죠. 예. 그래서 보면 제목 자체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있어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과거 이제 가장 직전의 통화정책 정상화 주기에 있어서 2013년도에 양적 완화를 중단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기준금리를 올렸고 그 다음에 그 양적 긴축은 2017년에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캔사스 연은의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코노미스트는 반대로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굳이 이 스텝을 밟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양적 긴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난 1월 FOMC에서도 사람들이 기자들의 질문이 지금 연준의 양적 긴축에 언제 어떤 식으로 시작할 것인가에 좀 집중된 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은 한 가지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통화 정책 긴축의 그 액티브한 툴은 가장 전면에 나서는 툴은 기준금리다. 뭐니 해도 연방기금금리 FF 연준이 기준금리를 통해서 통화정책 긴축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고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퀀터티티브 타이트닝 양적 긴축 대차대조표 축소는 언제 하느냐 그거는 백그라운드 뒤에서 보면서 진행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어디까지나 양적 긴축은 통화정책 정상화의 어떤 보조적인 수단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언제 양적 긴축에 나설 것인가 하는 부분은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장단기 금리 차가 점점 더 줄어서서 어느 그렇죠. 기준 이하가 되면 연준이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장단기 금리 차의 폭이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에 관심이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관찰하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했는데 금융주들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별로 안 올. 이게 원래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예대 마진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주에는 호재입니다. 그렇죠. 수익성이 좋아져야지 정상인데.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금융주들의 주가 동향을 보면 그냥 별로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장단기 금리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금융기관의 수익성 자체는 사실 연준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개별 기업의 상황인데, 그러나 금융시장 전체가 어떤 긴축적인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자금 순환이 둔화하고 이로 인해서 금융 안정성이 저해된다면, 금융 안정성에 해치게 된다면 그때는 연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적정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을 또 확보하는 셈이 됩니다. 즉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랬다가는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고 금융기관들이 대출에 있어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양적 긴축까지 같이 해서 장단기 금리차를 상당히 또 벌어들여 놨다라고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강하게 나왔을 때에 연준이 보다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동안 금융주 움직임 말씀하셨지만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금융주 움직임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확실히 장단기 금리 차와 이제 연준의 향후 행보들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좀 뭔가 맞춰지지 않았던 부분이 이렇게 맞춰지는 느낌이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3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빅스텝 0.5%포인트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현재의 장단기 금리차 상황으로 봤을 때에 불가능하다. 그것은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장에 충격을 줬을 때에는 단기금리가 지나치게 상승을 해서 급격하게 장단기 금리가 축소될 수 있고 그러면은 금융기관들이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대출을 운영할 수 시중에 자금 공급하는 데 있어서 너무 경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받은 가계가 다시 어떤 그 자금 문제에 있어서도 또 이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연준이 아무리 인플레이션 지표가 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빅스텝으로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지금 아직까지 양적 완화가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 그렇죠. 양적 긴축으로 나선다고 뭐 보기에는 그건 너무 스텝이 헝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3월에는 좀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연준이 양적 긴축을 좀 서두른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양적 긴축까지 좀 서둘러서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좀 더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혹은 좀 더 빠른 통화 긴축을 위한 어떤 정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준이 굳이 갑자기 이렇게 빨리 대차 대조 축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향후 운신의 폭 경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는 부분 굉장히 명쾌하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채권 금리와 앞으로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이만 퇴근하겠습니다.